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코스피가 속절없이 내려앉은 배경 궁금한데요. 지금 3,900선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증시는 정말로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안 좋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리는데 네. 그나마 이제는 개인분들이 2조 원 넘게 2조 한 5천억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또 매수를 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만큼 팔고 있고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 넘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 6% 빠졌으니까 심각했습니다. 네, 매도 사이드카가 이제 걸렸었죠. 코스피 200 선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변동폭이 벌어지면은 프로그램 매도가를 이제 5분 동안 중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으로 리스크를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제는 딱 안전판 이렇게 이제는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게 매도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됐죠. 그 정도로 사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장 초반에 안 좋았고 시간이 갈수록 개인 매수세 한마디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이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기술주에 대한 회피 심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주수가 많이 빠지고요. 그 주도하는 세력은 역시나 외국인들이 크게 이제는 매도세를 던지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을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던지고 있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뭐 지난밤에 뉴욕 증시에서 AI 기술주에 대한 낙폭, 네, 엄청 팔란티어에 컸잖아요. 네. 매그니피센트 한 9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9 정도, 8 정도 되는데 네. 이게 거의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팔란티어도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AI 기술주에 대한 회의감 이러면서 지금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 주도주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저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 고민이 네.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냐, 그러니까 단기적 효과냐, 아니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도를 잃어서 추세적인 하락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네. 지금 많은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아직은 이게 단기적인 요인인지는 아니면 추세적 하락인지는 조금 더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오늘 장만 보고 네. 이거는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야, 뭐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이야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지표가 많이 엇갈리고 있어서 네. 환율 자체가 오늘 또 크게 올랐어요. 물론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던지니까 네. 당연히 환율 자체가 오르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와서 환율이 계속 이제는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원화 강세가 일어날 때 이제 환차익을 얻고서 나가버리는데 네. 지금 환율이 계속 안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단기 차익 실현 매물 그다음에 추세적 하락 이거를 좀 복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오늘 장만 보고 판단하기 좀 이르고 일단은 내일 장까지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겁나서 매도하는 거는 좋지는 않고요. 일단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AI 기술주도 담고 그다음에 요즘 또 연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이런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가지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장에서 이 11월 달 장에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무비자 조치 연장.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비자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한중 관계가 복원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에이펙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우선 원 위안 통화 수합 계약 갱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실까요? 일단 스와프라는 개념은요. 일단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돈 가지고 중국 돈을 이제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상 외환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좀 위기가 있을 때에 뭐 우리 돈 주고 위안화 빌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통화 리스크를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통화 스와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는 한 우리 돈으로 보면 한 70조 원이죠. 위안화로 보면 한 4천억 위안 4천억 위안이죠. 달러로 보면은 한 560억 달러 규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갱신을 한 겁니다. 원래 계약이 돼 있었고요. 통화 스와프가 여기서 요번에 이제 갱신을 한 번 더 5년짜리를 한 번 더 이제 계약 갱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의미가 있는데 의미를 본다 그러면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양국 교역에 대한 증진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통화 스와프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달러로 거래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국제무역은 다 달러로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돈을 이제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결제하고 또 같이 자국 통화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그냥 원화와 위안화를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는 또 길이 열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안전장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무역 증진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통화 위기가 만약 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국 통화 내어주고 위안화 갖고 와서 그걸로 이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축통화인 달러 스와프가 좋겠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얻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좀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위안화로 거래되고 싶어하는 이런 중국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에 중국의 의도도 맞고 우리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통화 스와프에 대한 계약 갱신이 좀 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중국도 사실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네. 중국 아시잖아요. 계속적으로 자국 위안화 가치 높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이제 70조 원에 대한 이 막대한 금액에 대한 통화 스와프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 보니 중국도 좋고요. 우리도 뭐 미치는 장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중 간의 이런 우호적인 어떤 경제적 방안도 같이 나왔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어쨌든 달러와는 다르게 시장 반응이 그리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네. 어떤 안전판 역할은 분명히 하게 되겠죠. 그렇죠. 뭐 통화 스와프는 이제 달러, 그러니까 기축 통화의 통화 네. 스와프는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데 네.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직 국제적으로 국제 통화로서의 어떤 지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향력은 덜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사실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고 중국의 또 기축 통화로서의 그 포부가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위안화로 결제하는 나라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은 뭐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액과 기관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입니다. 양국 간 교역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금융시장 안정에 좀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근데 정부가 문화협력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면서 한한령 해제는 성급하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한령이 뭡니까? 우리가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수입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K-팝 공연이 중국에서 대형 콘서트원에서 열리진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대형 콘서트다라고 본다 그러면 보통 3만 명 이상을 봅니다. 네. 근데 한한령이 있은 이후에 3만 명 이상의 콘서트홀이 허가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 부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네. 이런 한한령이 언제 풀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림에서 보이고 있죠.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화 중인 이제 박진영 위원장이라고 이제 표현해야 되겠네요. 네, 박진영 맞습니다. 씨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위원장하고 저 사진이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주어졌던 이런 한한령이 풀리는 거 아니냐, 중국이 이제 한한령을 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엔터주가 들썩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엔터주라든지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이 들썩였는데 하지만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 보니 당연히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죠. 그 위원장을 있는 사람이 바로 박진영
씨고요. 네. 그래서 이 교류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냈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한한령에 대한 해제는 아니다라고 이제는 그냥 원론적인 대담이었다라고 이제는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는 좀 이해를 했는데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은 이 한한령 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언젠간 중국은 한한령을 해제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굉장히 약간 모호하다. 원래는 시장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 이전에 중국이 먼저 한한령을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언제 한한령이 풀어질지 여러분께서는 계속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번 비자 연장 조치가 최근 해빙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한중 관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대외 개방을 내세웠지만 중국의 소비 둔화나 또 부동산 침체를 관광으로 메우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중국의 경제 좀 문제는요. 소비 위축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지방 정부의 이제는 부채, 채권을 남발했기 때문에 그 남발했던 이유가 결국 부동산 때문에 이제는 채권을 남발한 거거든요. 그거 문제가 돼서 지금 부실 채권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방 정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그게 이제 중앙 정부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 위축, 그다음에 빚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더더욱 또 꼬여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의 중국의 이제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라고 본다 그러면 중국의 묘안을 냈던 것이 미국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 세력이 이제 대륙 세력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륙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중국이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그래. 그럼 관광으로 풀어내자라고 해서 이제 무비자 정책을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네. 보시면은 2023년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국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자막이 나왔지만 스웨덴 국가가 또 포함되기도 했죠.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중국이 이런 자국 내의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는 관광으로서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묘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계속적으로 무비자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언제 이제 중국 가갖고 이제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계속적으로 열리게 됐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뭐 체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뭐 우리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부터 또 중국의 무비자 조치 연장 소식까지 짚어봤는데요. 평론가님, 안미 경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재명 정부는 그런데 안미, 경미, 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안미, 경미 중에 밑그림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의 그 성향이 잘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용 외교, 실용 경제라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존까지 계속 해왔던 것은 이제 안보는 미국이다. 그리고 경제는 중국이다. 그래서 뭐 미국의 그 안보 아래, 우산 아래에 있지만은 뭐 중국에서는 이제 돈을 버는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도 이제는 미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미, 경미, 중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안보는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고요. 이제 경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제 경제 교류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실용 외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심이 바로 관세 이슈였죠. 한미 관세 협정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뜨거운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25%가 이제 15%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곧 있으면 15% 이제 발효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중요한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의 경제적인 교류 측면도 더 신경 쓰겠다라는 이런 어떤 실용적인 외교, 실용적인 경제 어떤 정책들이 앞으로 더더욱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뭐 틀린 정책은 아니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훌륭한 정책이기도 하고 굉장히 실용적인 노선을 탔다. 이런 것도 이번에 이제는 느껴진다. 판단해 봅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한한령 등으로 경색됐던 한중 분위기가 좀 부드럽게 새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무비자 정책 연장은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새벽 배송 금지 논쟁.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축이었던 새벽 배송을 두고 노동계와 업계 또 소비자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시는 새벽 배송, 노동계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초심야 배송 금지안을 공식 제안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죠. 네, 실제 이 문제가 뭐 지금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도 다 아실 텐데, 쿠팡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는 로켓 배송이잖아요. 그다음에 로켓 와우 이러면 네. 또 새벽 배송이기도 하고요. 이제 민주노총 산하입니다. 전국 이제 택배 노동조합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새벽 배송 금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벽 배송 그 시간대가 12시부터 5시 사이. 이때는 일하지 말자는 거죠. 이때는 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이쪽 민주노총의 이제 주장인 거고요. 네.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실제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다수, 뭐 절대 다수도 아니죠. 90% 이상이 아니다. 왜 이걸 막으려 하느냐. 생존권에 달려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뭐라 할 건 아니고 우리는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노동계 쪽과 그다음에 노동계 쪽이요 또. 그래서 이게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이게 노노 갈등에 의해서 지금 이제 얘기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뜨거운 논쟁이 앞으로도 더더욱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왜 이슈인가 하니 사측과 노측의 갈등이 아니라 노조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민주노총에서는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벽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기사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발하고 있죠. 그렇죠. 민주노총 노동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노동이 2급 발암 요인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국제암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야 시간대 일하는 거 건강을 해친다. 이런 근거로 지금 근데 들고. 실제로 그렇긴 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야간 재해 비율이 2019년도에는 10.1%에서 이게 2023년에는 19.6%로 이제는 올랐다. 그래서 야간에 사실 노동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새벽 배송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민주노총의 근거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쿠팡 노동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결정한 일이지 제3자인, 사실은 제3자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 쪽에서 왜 이거를 결정하려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벽 배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체 인구의 2천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죠. 그러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무엇보다 거기에 계시는 이 쿠팡 플렉스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쿠팡맨들이 있습니다. 정규직이죠. 근데 쿠팡 플렉스라고 해갖고 유연한 시간대에 내가 알아서 배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할 수 있고 앵커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쿠팡 배송을 할 수 있는 게 쿠팡 플렉스인데, 이 쿠팡 플렉스를 통해서 새벽 배송하시는 일을 되게 많으세요. 부업을 하시는 분들 꽤 많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나는 하고 싶어 하는데 왜 민주노총에서 이거를 하지 못하게끔 막으려 하느냐 해서 반발이 굉장히 좀 심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노 갈등으로 지금 번지고 있고, 과연 이게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뭐 둘 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정치권도 등판을 했습니다. 새벽 배송 금지냐, 초심야 배송 제한냐를 놓고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섰습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라디오에서 토론을 벌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것이 이런 거였어요. 그냥 왜 민주노총에서 그거를 어떤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금지하려 하느냐. 네. 실제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노총의 영향에서 덜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다들 개인 사업자세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뭐 네. 일반인들이 가서 일을 하시거든요. 플락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을 안 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민노총에 대한 영향력이 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논리에 의하면 이런 네.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이게 결국에는 못 살게 구는 거 아니냐. 왜 이거를 본인들이 일하겠다는데 일을 못하게 하느냐. 네. 왜 시장을 자꾸 침해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것도 틀린 말 아니고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하고 있죠. 네. 죽음을 각오한 일터 선택까지는 직업 자유가 아닐 거다. 그래서 과로 방지가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12시부터 5시까지만 일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 이외의 시간은 언제든지 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는 팽팽하게 이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새벽 배송을 한다 못하게 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정치권에 번지면서 자유냐, 그러니까 직업의 선택에 대한 위헌 요지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생존권 보장, 아니면은 또 건강권 보장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정치권에서 또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아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또 하나의 아젠다가 될 수 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아젠다이기 때문에 더 뜨거워질 아마 감자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네. 상황입니다. 맞짱 토론까지 불거진 새벽 배송 금지 논쟁.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건강권과 또 생계권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는 새벽 배송 금지 논쟁. 어떤 결론이 도출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사회적 합의가 돼야 돼요. 이건 네. 단순히 뭐 쿠팡의 문제가 아니라 새벽 배송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건강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시간 하는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새벽에 또 24시간 하는 자영업자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을 다 금지할 거냐 이런 어떤 논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큰 틀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이 아마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 생각은 이게 논의해야 될 대상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이거는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될 문제지 네. 제3자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강제적으로 금지한다, 법으로 만들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아예 법으로 금지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위헌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저 개인적 생각인 것 뿐이고요. 실제 이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아마 입법 활동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라는 게 상당히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인데요. 그만큼 좀 절박하고 현금 확보가 중요하고 시급한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우리 삶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건 사회적 타협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철강 산업 체질 개선. 정부가 공급 과잉과 글로벌 통상 압박, 탈탄소 전환 등 복합 위기에 놓인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철강은 우리나라 7대 수출품 중 하나이자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 손꼽혔는데요. 왜 위기에 봉착했는지부터 살펴주실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렸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중국에서 워낙 싼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관세 때문이죠. 세계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미 수출 부분에서 이제 관세 때문에 50% 때려버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입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산 철강 제품 안 쓰니까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점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문제고, 무엇보다 지금 철강 산업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자국 철강의 수출이 끊기다 보니까 미국이 워낙 압박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전 세계에 싸게 그냥 엄청나게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이 한국산 철강을 안 씁니다. 오히려 중국산 철강 수입해서 쓰니까 더 싸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심각하네요. 예,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철강 업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때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철강 업체는 은근 기대했던 것이
미국과의 한국과 미국과의 이제는 협상 얘기를 했을 때 네. 자동차 얘기는 나왔잖아요. 그럼 네. 철강도 이번에 좀 얘기를 해서 50% 관세 막고 있는 거 이거 좀 관세율을 낮춰주는 은근 바랬는데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제외됐군요. 완전 제외됐죠. 네. 그래서 철강은 계속적으로 50% 이제는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철강 업체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계속적으로 좀 앞으로도 더 걱정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이에 산업통상부가 어제였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네, 실제 이제는 철강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이런 거시적인 환경 때문에 그 다음에 관세 때문에 사실 철강 수출이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내부적으로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 시설 업무 협약식을 지금 자료 화면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수출과 통상 대응을 강화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자료 화면도 나오지만은 보증 상품 한마디로 이제는 철강 수출을 위해서 무역 보증을 쓴단 말이에요. 이 보증 상품을 더 확대해 주겠다라고 이제는 정부가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4천억 규모의 철강 수출 이제는 공급망 보증 상품을 내놓겠다. 그다음에 1,500억 원의 2차 보전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고 돼 있는데 2차 보전은 뭐냐면 빚을 그러니까 대출을 받잖아요. 네. 보증서 주고 대출을 받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대출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자 낮춰주는 거예요. 한번 정부가 대주는 겁니다. 이걸 2차 보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이 좀 싼 이자를 내고 돈을 좀 빌릴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방안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품을 내놨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수입제 단속을 이제 강화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거봐라. 중국이 니네 나라 통해서 우회 수출하지 않냐. 미국은 중국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뚫어냈냐면 한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에다가 우회 수출해갖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회 수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수입제 단속을 이제 강화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팔릴 수 있도록 중국산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상 강화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 탄소관, 요게 미래 유망 철강이거든요. 이거 미래에 유망하게 쓰일 일 어떤 특수 이런 강들, 철강에 대해서 더욱더 기술을 이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보조금을 좀 주겠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2천억 원 규모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8,100억 원 정도의 이제 자금 더 마련했죠.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수 탄소강 R&D 2천억 지원한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탄소 공정을 위해서 한 8,100억 원 정도의 실증 사업도 이번에 좀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AI 모델 개발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것도 발표했어요. 지금 포항이라든지 뭐 광진, 당진, 뭐 광양, 당진 이쪽이 이제 철강 도시잖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 지금 뭐 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해서 네. 이제는 조금 지금 나오고 있죠. 지역 경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나서서 이런 철강 살리기에 지금 나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미국의 50% 고율 관세, 또 중국의 공급 과잉이라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의 고부가 저탄소 중심 구조 전환 추진이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이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단순히 철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이 지금 우리를 어느 정도 압박하고 있냐면 철강에 대한 50% 관세잖아요. 네. 근데 철강뿐만 아니라 철이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수출품. 그러니까 사실상 파생 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냉장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다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철강과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어요. IT 제품, 그다음에 뭐 가전, C 부분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이것까지도 파생 상품으로 확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자체가. 그래서 지금 한미 관세에서 철강을 풀어줘야 된다. 이거 네. 빨리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 정의선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네.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게 관세라는 게.
자동차 관세를 나라가 나서서 15%로 해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맞습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죠. 이제 정부가 나서서 미국과 얘기를 해서 철강 관세를 어떻게든 간에 좀 낮춰주는 방안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뭐 옛날에 쿼터로 했었거든요. 네. 예, 쿼터로 다시 한번 가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빨리 관세율을 낮아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정부가 나서야 될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철강 회사들 기업들 입장에서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지금 아마 한번 일반 소비자들은요 피부로 못 느끼세요. 이 네. 철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포항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광양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돈이 안 돌아요. 도시 자체가 지금 돈이 안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돈 들어올 때도 없고 기업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고 그냥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부가 더 나서서 빠르게 미국과의 이제 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게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 부분의 아젠다로서 나오지 않았던 네. 부분에 너무 아쉽지만은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조속한 정부의 빠른 대응을 요구해 본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네, 정말 관세 50%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책으로 인해서 이 구조적 위기에 대응을 하고 경쟁력 강화로 좀 촉진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제는 10월 소비자 물가 1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품목이 과연 물가 상승을 견인했는지부터 짚어주실까요? 지금 여러분 이 매크로 환경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뭐 금리도 그렇지만은 이제 물가 추이도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0월 달에 2.4% 전년 동월 대비 올랐거든요.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가 2.1%, 8월 달에 1.7%. 그래서 1%대로 물가 떨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물가가 좀 잡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뛰고 있다라는 거죠. 네. 11월 달 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4%보다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유동성이 엄청 많이 풀렸습니다.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물가 추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죠. 10월 달에 2.4%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8월 이후에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데 오름 추이가 급하게 또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환율이 지금 1,445원대.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환율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환율이 네.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물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주요 품목 증가율을 좀 보겠습니다. 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석유류입니다. 이게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4.8% 올랐는데요. 네. 이게 지금 9월 달에 2.3% 올랐어요. 9월 달에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배로 오른 겁니다. 석유류가. 그러네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네. 일단은 이제 뭐 환율 때문에 우리 다 수입해서 오잖아요. 네네.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기저효과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석유류 가격이 이때보다 낮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좀 오르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도 이게 3.1% 올랐는데 1.9%였거든요. 지난달에. 그래서 이것도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을 장마도 있었고요. 명절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농축수산물에 대한 물가가 10월 달에 크게 올랐고 그다음에 뭐 지금 보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들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산물, 석유류 제품이 가장 큰 주요 이유고
1년 3개월 만에 또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 물가라 봤더니 전년 동월 대비해서 2.5% 지금 또 보이고 있는데요.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외식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3% 이제 오르고 있고 생활 물가 지수죠. 이게 체감 물가에 가장 가까운 지수인데 생활 물가 상승률이 2.5%로 집계가 됐어요. 이게 또 점점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물가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2.4%면은 정부가 예상하는 2% 내외 아니냐, 그러니까 올랐다 나왔다 그 정도에서 안정성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근데 많은 분들이 체감이 안 되시잖아요. 그 체감 안 되는 이유가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작년 동월 대비거든요. 네. 작년에 올랐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오르는 거거든요.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작년에 크게 올랐고 거기서 더 오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데미지가 쌓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체감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이 물가에 대한 걱정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추이로 가지 않나. 특히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먹는 물가가 높다는 얘기다 보니까 서민들이 더 나의 지갑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각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0월에 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 게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워낙 길었잖아요. 네. 긴 연휴 동안 여행도 아무래도 많이 다니셨을 거고 또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좀 그렇다 보니까 농수산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특수한 명절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환율을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환율이 지금 1,443원 아니면 45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수입하는 물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수입 물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당연히 그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은요, 이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최고의 환율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입 물가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게 소비자 물가에 결국에는 영향을 주다 보니까 10월달 2.4% 제가 봤을 때는 더 오를 가능성 전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율이 계속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아니면은 특수한 어떤 시즌, 추석이라는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돈을 많이 쓰고 물건을 많이 사다 보니까 물가가 올랐다 이런 것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물가 상승 추이는 사실상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뭐 2.4%니까 뭐 안전한 거 아니야 하실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추세가 지금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라고 본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절대 금리 못 내립니다.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상황이. 네. 돈이 뭐 많이 풀린다고 했지만은 지금 돈이 풀려고 가는 데는 다 주식시장 뿐이고 실물 경제에 사실 이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돈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금리를 좀 순환시키기 위해서 한번 내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경기 위축이 너무 되다 보니까. 네. 그런데 물가가 다시 한번 높아지면 어떻게 내립니까? 물가 때문에라도. 그래서 이게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가 목표치인 2%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환율이나 유가의 변동성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들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뭔가 좀 물가 안정화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물가가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가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돈을 써서 물건값이 오른다 이거보다는요, 공급과 수요 측의 역할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물가라는 측면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입 물가 부분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환율 자체가 이렇게 계속 높게 되는 이유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왜 도대체 환율이 안 떨어질까? 원화 가치가 이렇게 낮아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달러가 강하기 때문,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환율이 안정이 되겠지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네. 어김없이 지금 깨진 상태고요. 또한 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또 하나가 미중 간의 3,500억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높은 거야 라고 봤는데 지금 끝났잖아요. 네. 3,500억 달러 해결이 됐잖아요. 불확실성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자체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불안 요소가 시장에 있다라고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네. 어떤 전문가도 명확하게 환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교수님들도. 네. 뭐가 왜 이렇게 환율 자체가 높게 만드는 거 뭐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런 어떤 요소들 때문에 물가를 계속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우리가 지금 바짝 긴장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주식시장 오늘 뭐 폭락을 했습니다. 크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장에서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매력도가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시작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뭐 안전하다, 그다음에 뭐 우리 경제가 탄탄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긴장감이 떨어지는 말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만 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지갑을 열지 않던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소비 쿠폰 효과로 좀 개선됐다는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요.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4년 3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론가님, 이 경제 심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느니 재밌는 조사를 하면서 이제 통계 인덱스를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네. 이제 2022년 1월에 개발했던 지수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뉴스 심리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뭐 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 뉴스들을 네. 다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 전망치를 다 조화해서 이 지수를 이제 발표하거든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00을 넘어가면 네. 예, 긍정적인 게 100을 넘어가면 시장의 참여자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경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지수가 120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봤더니 124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 경제 심리 부분 이 뉴스 심리 지수가 4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역시나 말씀 주신 것처럼 소비 쿠폰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좀 높은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이 또 크게 오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이제 좋아지나 보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아지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뉴스 심리 지수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비상경 직후 같은 경우가 77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엄청나게 암울했었죠.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런 네. 생각이 들다 보니 당연히 이제 뉴스 심리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 와서는 이제는 100을 넘어간 게 한 8월 달부터 8월 25일인가 그때 99 되면서 100을 이제 그때부터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120포인트가 넘어가는 이런 어떤 현상들로 나오면서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지금 가고 있으나 이 심리 지수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미지수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CPI 지수는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은 일단은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뉴스 심리지수, 경제 심리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아니면 에이펙이나 관세 투자 협상, 코스피 하락 등의 일시적인 호재에 따른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시적인 호재로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렇군요. 상황마다 그다음에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 판단은 네. 일단은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제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당분간은 심리 지수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성공적으로 에이펙 회의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정이 어느 정도 잘 합의가 됐다는 부분. 물론 이제 팩트 데이터가 좀 나와줘야 돼요. 페이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문서화돼서 이제는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고
그 최근에 또 코스피 지수가 10월 달 안에 20% 이상 올랐거든요. 이번 연도 와서 한 60% 이상 올랐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그러니까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땐 심리 지수는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될지는 저는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 요인은 역시나 환율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이제는 문서화된 관세 협정에 대한 확실한 이제 데이터, 문서화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만 이런 불확실성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이런 점에서는 아직은 좀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심리지수는요, 뭐 미래지수예요. 결국에는 심리지수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언제든지 심리지수가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환율 안정, 확실한 데이터로 좀 문서로 확인이 돼야 이런 낙관적인 심리가 지속될 수가 있겠네요. 이 내용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년도 이제 예산을 본다 그러면 역대 최대 예산이에요. 700조 원이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700조 원 넘어간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700조 원의 이제는 큰 예산안을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바로 AI 예산이라는 거죠. 원래 계획했던 AI 예산에 대비해서 3배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 한 10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제가 봤을 때 우호적인 거죠. 이거는 정말 잘한 거죠. 왜냐하면 AI로 시대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조 1천억 원 이제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이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실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AI 시대는 이제 필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국가 예산을 늘리는 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요, 우리가 한 20분의 1입니다. 조사해 보면. 우리가 국가 예산으로 AI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방송에서도 우리나라가 AI 시대 진입을 위한 준비가 좀 늦었다. 그렇죠, 이렇게 늦었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워낙 지난 정부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이제는 늦게나마 이제 들어가는 거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도 예산안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다. 그래서 초당적 협력을 이제 당부하고 있고요. 8.1%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8.1%를 보면은 그 김대중 정부 때 그때 평균적인 그 총 지출 증가액이 8.4% 정도 돼요. 그만큼의 사실 이제는 예산의 증액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대 예산이고 728조 원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그 중심에는 AI고. 그래서 저 얘기도 중요하죠. 그럼 왜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강조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땄고 산업에 대한 고속도로를 딴 거죠. 김대중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뭘 깔았냐? 정부화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를 깔 거냐? AI 고속도로를 깔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아젠다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미래에 정말 우리나라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정말로 IT 기술, 과학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목표를 국가가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판단해 보겠고 이게 현실화돼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릴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역시나 AI다라고 판단을 해보겠고요. 이러한 전략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AI는 분명한 시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728조 원, 올해 대비 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빚잔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발판이 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경기 회복과 혁신 성장의 동력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일단 가장 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이런 거죠. 국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51% 정도 돼요. 내년도에. 이게 700조 원에 대한 예산이 된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채권 발행해야 되거든요. 국채 발행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는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가 GDP 대비 한 48%, 49%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가 이제는 잘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일단 채무를 늘리지 말고 정말로 경제가 잘 돼서 법인세 많이 걷고 네. 이래서 이제는 세입 수입이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되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 대한 이거 다 돈이거든요. 미래 세대가 맞습니다. 갚아야 될 네.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AI 시대에 투자한 만큼 그러면 결과도 좋게 나와서 이런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이런 예산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좀 발휘돼야 된다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